저는 정말 올해 74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정비반에서 28해를 일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자 정비사였죠. 처음엔 여자가 무슨 렌치를 들어 소리 들었지만 저는 묵묵히 일했어요. 버스 밑에 들어가서 기름때 묻히고 육각 렌치로 볼트 하나하나 조이는 일.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도윤이 하나 있어요. 45인데 중소건설회사 다니다가 작년에 잘렸습니다. 며느리 세아는 실속파예요.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실속이 제 목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추석 전날 밤 저는 반찬을 12가지 준비했어요. 도윤이네 가족이랑 사돈댁이 함께 모인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쏟아부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갈비찜 끓이고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정비반 시절부터 쌓인 통증인데 이럴 땐 더 심해지거든요. 반찬통을 20개쯤 챙겨서 빨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가방엔 제가 정비복에서 떼지 못한 물건이 하나 달려 있어요. 육각 렌치 모양 키링. 정비반 동료들이 퇴직할 때 선물로 준 건데 저는 거기에 작은 USB를 연결해 뒀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추석 당일 오전 아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돈 부부가 벌써 와 있었고 거실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데 며느리 세아가 달려와서 제 손에서 가방을 확 낚아채듯 받았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 시켜 먹어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표정은 왜 이런 걸 들고 왔어 하는 얼굴이었죠. 반찬통을 냉장고 맨 윗칸, 손도 잘 안 가는 곳에 밀어 넣더라고요. 차례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는데 전부 마트 도시락이랑 포장 음식이었어요.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사돈 어른이신 최태민 씨가 말을 꺼냈어요. 요즘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해요. 나중에 자식들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옆에 앉은 사돈댁 부인 양미라 씨도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도 아파트명에 다 넘겨놨어요.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나오고 편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 세아 눈이 반짝 빛났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북에 있는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그거 명에 이전 미리 해두면 어때요? 요양원 가실 때 복잡해지잖아요. 요양원이요? 저는 아직 혼자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지하철 타고 어디든 다니는데 말이에요. 아들 도윤은 그 얘기를 듣고도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현관 쪽으로 걸어 나왔죠. 신발을 신으려는데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힘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기름때를 지운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비반에서 28개 볼트를 조이던 그 손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근처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서 가방에 달린 렌치 키링을 빼냈죠.
USB를 분리해서 휴대폰에 연결했어요. 거기엔 제가 몇 달 동안 모아둔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 문서 스캔본. 전부 날짜와 시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왜 이런 걸 모았냐고요? 저는 정비사였습니다. 정비사는 볼트가 헐거워지기 전에 미리 체크해요. 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끼고 문제를 예측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하면서 요양병원 팜플렛을 슬쩍 보여줬을 때 아들이 엄마 그 땅 아직도 갖고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사돈댁에서 명예 이전이 효도라는 말을 흘렸을 때 저는 다 기록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자석 메모장에 날짜와 내용 요지를 적고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했어요. 그게 바로 이 USB 안에 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신발장 위에 작은 금속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만든 거예요. 거기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죠. 등기부등본 원본, 토지대장 사본, 그리고 한 장의 통지서. 환지 예정지 통지서였습니다. 2004년 남편이랑 저는 버스 차고지 근처에 있는 작은 토지 지분과 근린 상가를 샀어요. 당시 남편 월급 3개월치, 제 퇴직금 일부를 합쳐서 마련한 돈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왜 돈을 묻어하고 비웃었어요. 차고지 옆이라 시끄럽고 개발 가능성도 낮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말했어요. 말라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번에 큰 돈 못 벌어. 그냥 묵혀두는 거야. 씨앗 하나 묻어두는 거지. 그 씨앗을 20년 묵혔더니 2024년 가을에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일부는 수용 보상 대상이 됐어요. 통지서가 온 날 저는 조용히 그 서류를 금속 상자에 넣어뒀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상자를 열고 서류를 꺼내서 예전에 거래하던 공인중개사 한대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대수 씨는 남편이랑 오래 알던 사람이에요. 대수 씨, 저 정말란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상담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대수 씨는 흔쾌히 오케이 했고,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환지 통지서를 보여주니까 대수 씨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말란 씨, 이거 지금 보상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시세로 따지면 최소 4억은 넘습니다. 제 손이 또 떨렸어요. 이번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 돈을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 눈빛, 사돈댁에 미리 정리하세요. 아들의 침묵. 그게 전부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란 씨, 혹시 변호사 상담 받아보셨어요? 이런 금액이면 제대로 보호장치를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수 씨가 명함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제 지인 중에 상속이랑 신탁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정채은 변호사님인데 진짜 실무형이에요.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서 당일 오후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채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뵙고 상황 들어볼게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저는 USB에 저장해둔 파일들, 금속 상자 안의 서류들, 그리고 냉장고 메모장 사진까지 전부 보여줬습니다. 채은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탁 구조를 만들어 드릴게요. 신탁이요?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채은 변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신탁은 쉽게 말해서 어르신 재산을 어르신이 직접 관리하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수익권은 어르신한테만 있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담보 제공도 안 되고 수익자 변경도 불가능하게 특약을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어르신이 원하시면 돌아가신 후 일부 금액을 장학금 같은 곳에 기부하는 조항도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채은 변호사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해주세요. 전부 다요. 그날부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토지와 근린상가를 신탁재산으로 등록하고 공증을 받고 수익자 변경 금지 특약을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들한테 그동안 준 돈들을 정리한 메모랜덤을 첨부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지원 3천만 원, 손주 학원비 200만 원, 아들 차 할부금 500만 원. 날짜랑 금액, 용도까지 전부 적었죠. 채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나중에 증여가 아니라 이미 준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혹시 모를 법적 다툼에서 어르신을 지켜줄 거예요.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말라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준비하는 거야.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요? 며느리는 과일을 보내고 한우를 택배로 보냈어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땅 말이에요. 혹시 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아, 소문이 났구나. 동네에서 누가 얘기했겠죠.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응, 들었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파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날도 저는 통화를 녹음했어요. 파일명은 2025년 1월 15일 14시 32분 도윤. USB에 저장하고 냉장고 메모장에도 같은 날짜와 시각을 적어뒀습니다. 며느리도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땅 파실 때 복잡하잖아요. 저는 고맙다고만 했어요. 며느리 목소리 톤이 예전이랑 완전히 달랐죠. 추석 때 요양원 가실 때라고 했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볼트가 헐거워지면 소리가 나요. 달그락거리는 소리. 지금 제 주변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응답을 최소화했어요. 전화는 짧게, 문자는 응 한 글자로. 선물은 받되 과하게 고마워하지 않았죠. 한대수 씨는 이미 매수 희망자랑 예비계약 초안을 만들고 있었어요. 계약금은 신탁 계좌로 들어오기로 했고 모든 절차는 채은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시청 앞 한정식집. 온 가족이랑 사돈댁도 같이 오너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들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와보면 알아라고만 답했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죠.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제게는 정말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약속한 토요일 한정식집 2층 방을 예약했어요.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죠. 상석에 제가 앉았어요. 제 옆엔 채은 변호사가 앉았고요. 아들 내외 사돈 부부 그리고 손주까지 전부 왔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며느리가 물었죠.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앉아. 밥 먹고 얘기하자. 음식이 나오고 다들 젓가락을 들었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됐죠. 사돈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아들은 계속 제 눈치를 봤어요. 밥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니까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오늘 모두 부른 이유가 있어. 내가 가진 땅, 너희도 알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 신탁증서 원본. 이건 신탁증서야. 내가 가진 토지랑 근린상가 전부 신탁했어. 수익권은 나한테만 있고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사돈 부인 양미라 씨가 끼어들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공증 원본. 공증도 받았어. 내가 정신 멀쩡할 때 한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법적으로 제 몫이 있잖아요. 그 순간 채은 변호사가 조용히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익자 변경 금지, 담보 제공 금지 특약. 생전 처분은 어르신 자유예요. 유류분은 사후에 발생하는 권리고요. 채은 변호사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아들은 할 말을 잃었죠.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작은 흰 봉투. 도윤아, 이거 받아.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봉투 안엔 1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예요? 저는 또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내 효심값이야. 그동안 내가 보여준 관심에 대한 대가. 그리고 이건 내가 너한테 준 돈 적립표야. 전세금 3천, 학원비 200, 차 할부금 500. 전부 날짜 적혀 있어. 이건 이미 준 것이야. 미리 받은 거지. 아들은 그 종이를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돈 최태민 씨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다들 미리 정리한다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리 정리는 내 것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 휴대폰을 꺼내서 녹취 파일 목록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날짜, 시각, 전부 냉장고 메모랑 일치해요. 추석 때 요양원 가실 때라고 하신 말씀, 여기 다 있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사돈댁도 입을 다물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28회 동안 정비사로 살았어. 볼트 조이는 게 내 일이었지.
헐거운 볼트는 소리가 나. 그 소리를 듣고 미리 조여야 사고가 안 나는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 그게 헐거운 볼트였어. 그래서 내가 조였어. 내 인생의 렌치로. 제 가방엔 빨간 렌치 키링이 달려 있었어요.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게 내 상징이야. 공구는 언제나 내 손에 있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어. 늙었으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당연히 너희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나는 정비사야. 정비사는 준비하는 사람이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주는 영문도 모르고 할머니 얼굴만 쳐다봤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 마지막이야. 계약은 다음 주에 완료돼. 돈은 신탁 계좌로 들어가고 나는 전세 아파트로 이사할 거야.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희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 채은 변호사가 명함을 남기고 저희는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무섭거나 후회돼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드디어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는 느낌이었죠.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내렸어요. 정비반 동료들이랑 찍은 사진. 액자 뒤편에 신탁 사본을 숨겨뒀었는데 그걸 꺼내서 새 집에 가져갈 서랍에 넣었어요. 헐거운 볼트를 조였을 뿐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다음 주 계약이 완료됐어요. 매수자는 법인이었고 금액은 4억 2천. 신탁 계좌로 들어온 돈을 확인하고 저는 전세 아파트를 구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투룸.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죠. 이사하는 날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금속 상자, 그리고 렌치 키링 달린 빨간 가방.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고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수영 초급반 신청서를 작성했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직원분이 물었어요. 74시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에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 도윤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었더니 혼자 서 있더라고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죠.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들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세아한테도 혼났어요. 자기도 잘못했다고, 어머니한테 용서 빌어야 한다고. 근데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도윤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날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넌 침묵했잖아. 추석날 며느리랑 사돈댁이 나한테 요양원 얘기하고 땅 넘기라고 할 때 넌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그게 가장 아팠어. 아들이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45살 어른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 보기 안쓰러웠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조이고 내 인생은 내가 조인다. 우리 서로 의지하되 기대지는 말자. 내가 진짜 미안하다면 앞으로 내 가족 잘 챙기고 나한테는 그냥 가끔 안부만 물어. 그걸로 충분해.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문을 나서는 아들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게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할 선이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수영장에 처음 갔을 때 물이 차가워서 움찔했죠. 하지만 몇 번 다니니까 익숙해졌어요. 손목 통증도 물속에서는 덜 느껴졌고요. 강사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자세가 좋으세요. 전에 운동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정비사였어요. 몸 쓰는 일 오래 했죠. 수영장 수면을 가르며 팔을 젓는데 이상하게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물속에선 나이도 과거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느껴졌죠. 채은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신탁 수익금 일부로 장학기금 기부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쪽으로 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마음먹은 게 있었어요. 소방관 순직 유가족 자녀 장학금이요. 제 친구 중에 은퇴 소방관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기금 운영하거든요. 채은 변호사가 절차를 안내해줬고 저는 매년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좋아했을 거예요. 말라나, 우리가 번 돈이 좋은데 쓰이는 거 보니까 기분 좋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토마토 모종이었죠.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정비반에서 기계만 만지다가 이제는 생명을 키우는 게 신기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노란 꽃이 피더라고요. 작고 예쁜 꽃.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꽃 피울 나이구나. 70 넘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구나. 복지관에서 친구도 생겼어요. 오지연 씨라고 병원 조무사 출신이에요. 같은 수영반이었는데 탈의실에서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됐죠.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자식들이 퇴직연금 내놓으라고 해서 저는 신탁으로 다 묶어뒀어요. 어르신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요.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 아니라 이겨낸 사람들의 웃음이었죠.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다들 조용히 준비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한대수 씨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말란 씨, 그 근처에 또 다른 땅 매물 나왔는데 관심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대수 씨, 저는 이제 됐어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냥 지금 가진 걸로 조용히 살래요. 대수 씨가 허허 웃었어요. 그래도 말란 씨는 진짜 대단해요. 20년 전에 그 땅 사둔 거 신의 한 수였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그냥 버틴 거예요. 남들이 비웃을 때도 팔라고 할 때도 그냥 묵혀둔 거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게 굴지 않고
내 속도로 가는 거. 어느 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새하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죠.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 어머니, 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실속만 차리려고 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새아야,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그보다 너희 잘 살아. 도윤이 취업은 됐니? 아직이요. 근데 요즘 면접 몇 개 보고 있어요. 그래, 힘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움은 없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었죠. 그냥 적당한 거리.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베란다로 나가서 토마토 화분을 확인했어요. 초록색 열매가 작게 맺혀 있었어요. 조금씩 크는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복지관에서 글쓰기 강좌도 신청했어요. 강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들,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세요. 자서전까지는 아니어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요. 저는 공책을 펴고 연필을 들었어요. 제목은 렌치를 든 여자.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74년을 살면서 볼트를 조이는 법만 배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인생을 조이는 법이기도 했다.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이만큼 왔다는 게 신기해서였죠. 수영 강습이 끝나고 지연 씨랑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죠? 지연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더 자유로워요. 젊었을 땐 눈치 보느라 바빴는데, 이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지연 씨가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주인공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러서 장을 봤어요. 예전엔 아들네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이젠 제 것만 사면 되니까 간단했어요. 우유 한 팩, 바나나 한 송이, 두부 한 모. 계산하면서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짐이 가벼우니까 마음도 가벼워요. 저녁을 먹고 서랍에서 금속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이 만든 그 상자. 이젠 신탁 서류만 들어 있었죠. 뚜껑을 열고 서류를 확인했어요. 전부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수익자 본인, 변경 불가, 담보 금지. 완벽했어요. 저는 상자를 다시 닫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 다음 날 아침 수영장에 갔어요. 물속에서 천천히 팔을 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리듬이 생기니까 몸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숨을 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죠. 귀가 물에 잠기니까 세상 소리가 멀어졌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물속에선 나이가 없었어요. 그냥 움직이는 몸, 앞으로 가는 힘만 있었죠. 수영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예전과 달랐어요. 추석날 엘리베이터 거울에서 봤던 떨리는 눈빛이 아니라 단단하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복지관에서 한영대 씨를 만났어요. 은퇴 소방관이에요. 지연 씨가 소개해줬죠. 영대 씨도 비슷한 일 겪으셨대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영대 씨는 과묵한 분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도 잘 안 변했죠.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저도 자식들한테 실망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은 제가 관리해요. 일부는 동료 유가족 장학금에 넣었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미소였죠. 영대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 돕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렌치 모임. 각자 자기 인생의 공구를 들고 헐거워진 볼트를 조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첫 모임 날 복지관 작은 방에 7명이 모였어요. 전부 70 전후의 어르신들이었어요. 각자 자기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 자식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고, 누군 요양원 보내려고 통장을 뺏으려 했다고.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게 힘이 됐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제가 덧붙였죠. 모임에서 우리는 정보를 나눴어요. 신탁 변호사 연락처, 공증 방법, 녹음 앱 사용법, 금융 상품 비교, 실질적인 것들이었죠. 영대 씨가 화재보험 구조 설명해주고, 지연 씨가 의료제도 알려주고, 저는 부동산 환지 절차를 공유했어요. 우리가 아는 걸 나누면 다른 분들도 도울 수 있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맞아요. 지식이 무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어요.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입소문이 난 거죠. 거기 가면 진짜 도움이 된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켜주는 곳이래요. 모임이 커지니까 복지관에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줬어요. 노년 재산 지키기 교실. 강사는 우리가 돌아가며 맡았고, 채은 변호사도 가끔 와서 무료 상담을 해줬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팔순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아들이 집을 팔아서 요양원 가라는데 저는 가기 싫어요. 근데 혼자 버티기가 힘드네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진명의 변경은 절대 안 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탁 상담 받으세요. 채은 변호사가 상담해드렸고, 할머니는 결국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셔서 떡을 돌리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죠.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베란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첫 수확을 했죠. 작은 토마토 6개. 저는 그걸 씻어서 하나 먹어봤어요. 새콤달콤했어요. 제가 키운 거라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죠. 나머지는 지연 씨랑 영대 씨한테 나눠줬어요. 제가 키운 거예요. 처음이라 모양은 별로지만 정성은 들어갔어요. 두 분이 웃으며 받아줬어요. 고마워요, 말란 씨. 우리 같이 키워봐요. 옥상 텃밭 신청하면 어때요? 그렇게 우리는 복지관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모임 사람들이 함께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렸어요.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매일 아침 물을 주러 올라갔어요. 햇빛 아래서 흙을 만지는 게 좋았어요. 손에 흙이 묻고 땀이 났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누군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주인인 삶. 추석이 다시 왔어요. 작년 추석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추석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오후 3시에 와. 커피 한잔 하자. 약속 시간에 아들이 왔어요. 혼자였어요. 며느리랑 손주는 안 데려왔더라고요. 엄마, 건강하셨어요? 아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응, 나는 잘 지냈어. 너는? 저도 괜찮아요. 취업됐어요. 작은 회사지만 일은 괜찮아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얘기했어요. 무거운 대화는 아니었어요. 날씨, 건강, 일상. 그냥 그런 얘기들. 아들이 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저 철들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아줘서 고맙다. 아들이 문을 나서며 돌아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도. 겨우 그 말만 했죠. 문을 닫고 혼자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미워서도 후회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각자 제 길을 찾았다는 게 뭉클했어요. 아들은 아들 인생을, 저는 제 인생을 서로 존중하며 사는 거.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저녁에 렌치 모임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어요. 빨간 렌치 키링 사진. 그리고 한 줄 적었죠. 우리 인생의 공구, 언제나 우리 손에. 곧바로 댓글들이 달렸어요. 맞아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함께 힘내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죠. 밤에 글쓰기 공책을 펴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74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 인생은 볼트 같은 거다. 헐거워지면 조이면 된다. 공구는 언제나 내 손에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조일 힘이 남아있다.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달. 그 달빛 아래서 저는 내일을 생각했어요. 수영장에 가고, 텃밭에 물 주고, 모임 사람들 만나고. 소소하지만 제 것인 하루. 그게 행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빨간 가방을 열어서 렌치 키링을 꺼냈어요. 작은 육각 렌치. 금속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이게 제 상징이에요. 조이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제 인생의 정비사. 저는 렌치를 꼭 쥐고 중얼거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렌치를 가방에 도로 넣고 불을 껐어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제가 만들어갈 내일이요.